자, 이어서 해볼게요. 연공주의하고 이것은 능력주의다. 그러니까 연공주의가 뭐냐면은 인사 시스템의 어떤 기조인데, 인사 시스템의 기조. 연공주의는 연령을 중시하는 거예요. 연령, 뭐 학력, 그 다음에 근속연수. 여기는 이제 급여를 봤을 때도 이제 연차에 따라서 올라가는 호봉 같은 게 중요시 되겠지. 여기는 연령이나 뭐 근속 연수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능력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급여 체계를 봤을 때 여기는 호봉이 중요하고, 호봉은 뭐 이런 말 쓰잖아. 뭐 여학생들 모를 수 있는데 우리 군대 가면은 2병, 1병, 상병, 병장 그러는데 병장 같은 경우도 1호봉, 2호봉, 3호봉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호봉이라는 건 연차를 인정해 주는 거야. 능력이 중요시될 때는 성과, 급이 중요해지겠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과부제, 그러니까 IMF 이전에는 다 대부분 연공주의 중심으로, 지금도 뭐 물론 우리나라의 어떤 인사 기조에 있어서는 연공주의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과거에는 거의 연공주의를 벗어나서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연공주의에 대해서 반성이 되고 능력주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90년대 이후다. 그렇게 된 이유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과부제에서 왜 이렇게 안 지워져? 과부제에서 팀제로 변하면서 부서 형태가 바뀌었다고 그랬잖아. 수평적으로. 자, 팀제 다시 한번 볼까? 팀장 이렇게 있고 팀장 밑에 이게 다 팀원이란 말이야. 1부터 10명까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팀원 10명을 가지고 팀장이 과업을 수행해 나가는데, 과거와 같이 옛날에 솔직히 과부제에서는 부장이 리더십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도 과장들만 처리를 잘하면 부서 굴러가잖아요. 근데 팀장은 이 팀원들이 하나하나 어떤 업무 해야 되는지 다 체크해야 된단 말이야. 응? 소위 말해서 이 팀 형태의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전체를 제대로 모르면 무시하지. 업무 지시 내리기도 어렵고. 부장 같은 경우에는 과장들한테만 명령하면 되잖아, 과부제에서. 근데 그리고 과장은 또 대리한테 명령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과부제에서의 부장은 일반 사원들하고 상원급 사람들하고는 얘기할 틈도 별로 없었다고. 근데 여기서는 어때? 과부제에서는 맨날 커뮤니케이션 한단 말이야.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 하죠. 일도 많이 하고. 그리고 팀원 중에서도 일을 잘하면 한 사람한테 일이 많이 몰린다고. 이게 과별로 일을 나누어서 수행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팀장이 이렇게 있다가 팀원이 일 잘하면 이게 승진하고 이 사람은 회사에서 나가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연공주의가 남아있고,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파격적으로 뭐 팀장이 되는 경우는 드물죠. 드라마나 가능하지. 드라마 보면은 대기업인데 뭐 29살이 팀장이잖아.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제가 2015년도에 논문 쓰느라고 팀장 평균 나이를 조사해봤는데 다 45세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뭐 팀장 그러면 전부 다 박서준 같이 생겼잖아, 그지? 그리고 뭐 가끔씩은 뭐 이렇게 차도 정말 비싼 자동차 뭐 몰고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근무도 안 해. 그리고 차 몰고 가다가 여자친구한테 연락 오면 괜히 중앙선 넘어가지고 차 돌려갖고 가는데, 그런 팀장은 현실 속이 없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서 미생이라는 드라마 되게 좋아했는데, 미생 보면은 거기에 있는 부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뭐 과장님들이 너무 리얼하게 드러나 있어. 실제로 눈 항상 빨개요, 이 팀장님들 보면. 그리고 밤에는 맨날 술 마시고 힘드니까 술 먹는 거야. 술을 좋아서 먹는 게 아니고. 혈압도 높고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배도 많이 나오고. 박서준 같은 팀장은 현실에는 없다. 자동차 타고 가다가 다 죽었다, 이 얘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어디까지나 팀들은 굉장히 일이 빡빡해졌다. 그러니까 능력이 중시되겠지. 그리고 급여에서 성과급 비중도 올라가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서 조직에서 이제 HRM의 중요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부서에서 팀원들이 능력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사람 잘 뽑아야지, 정교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 겪어보셨겠지만 직간접적으로 채용 과정 얼마나 복잡합니까? 응?
뭐 어떤 공기업 같은 성격을 가진 데는 뭐 NCS 같은 것도 보지, 그지? 또 NCS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 그것도 공부해야 되지. 또 학점 관리해야지. 응? 영어 성적 있어야지. 응? 그 다음에 뭐 경험도 만들어야지.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신입이지만 경력직 같은 신입을 원하는 거야. 인턴도 해야 되지. 응? 그러고 그걸로 그칩니까? 가서 교육 얼마나 많이 해.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 교육을 거의 10주 정도 한다고 해요. 과거에는 한 달 정도면 끝났는데. 그만큼 교육 훈련 많이 하고, 그죠? 지금 봐봐. 채용 과정 굉장히 정교해지고 복잡해지고, 교육 과정, 신입 직무 교육, 뭐 경력 교육, 경력자 교육, 뭐 리더 관리자 교육 되게 많지. 그리고 평가 보상 체계 더 정교해지지. 그러니까 이제 HRM이 상당히 점점 중요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사람은 많이 뽑지 않고 능력주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 MBO라는 거 나오는데 진짜 설명할 거 너무너무 많다. MBO 설명 안 할 수가 없지. MBO가 뭐냐면은 이게 일단 용어부터 보자. 잘 모르면 질문해요. 선생님이 막 빨리빨리 설명하다가 놓친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다가 내 딴에는 뭐 다 얘기했다고 하는데 아이 뭐 이렇게 빨리 설명했어 이해 안 가? 자기만 괜히 흥분했어 이러지 말고 연락하라고. 전화번호 얘기했으니까요. 내가 왜 여러분들 진짜 선배라고 하는지 알겠지? 여러분들 선배란 말이에요. 왜 내 경영학과 졸업했다고. 알겠어요? 매니지먼트 바이 다 후배라고. 여러분들 내 후배라고. 새카만 후배지. 목표에 의한 관리야. 적어보자. 목표에 의한 관리. 근데 책에 MBO는 나와. 근데 MBO가 뭐냐면은 이게 우리 아까 다시 한번 복습하자. 이게 왜 중요하냐? 성과 평가할 때 두 가지 평가한다 그랬지. 기억나지? 어떤 거 평가해요? 업적하고 뭐 평가한다고 그랬어? 역량. 근데 MBO는 뭐 평가하는 거냐면 업적 평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표를 줘서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했는지 확인하는 거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야,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스 적었지. 자, 자동차 영업사원이 있다고 쳐보자. 자동차 영업사원이 있어. 그럼 이 사람이 업적으로 볼 수 있는 거,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쭉 정리해보면 알 수 있지. 뭐 있어요, 이 사람들? 여러분들 나중에 직장 가서 보면은 이거 되게 많이 해. 회의록 작성. 회의록 작성은 일반적으로 신입들 많이 시킨다. 왜냐하면 신입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조직 분위기라든가 전체적인 업무 파악하라고. 여기다 신입이라고 쓰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가면은 이제 과장님, 부장님이 필요한 문서 수발해야 돼. 복사도 해줘야 돼. 그지? 과장님이 하세요. 이랬다가는 큰일 나죠. 그 다음에 뭣도 해야 돼? 뭣도 해야 돼? 영업사원이니까 자동차 판매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시간에 메뉴 정하기도 해요. 신입사원한테 많이 물어본다. 오늘 점심 몇 명이 같이 먹을 건데 뭐 먹을래? 각자 먹는 추세긴 하지만 요새는. 그리고 뭐 기타 이제 뭐 이런 것도 귀찮은데 하는 경우가 있어. 뭐 토요 산악회 이런 것도. 그러면 재미를 위해서 그냥 써본 거예요.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중요한 일들은 이 정도 되겠네. 이 정도. 회의록 작성, 판매하는 거. 근데 이 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자동차 판매지 영업사원이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KPI라고 해요. 자동차 신입 영업사원의 KPI. KPI가 뭐냐면 Key Performance Indicator. 복수를 썼어. KPI는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개 이상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핵심 성과 지표라고. KPI가 핵심 성과 지표. 실제 조직에서 그냥 KPI 그래요. 그럼 내가 이거 왜 썼냐면은 이거지. 그러면 MBO는 어떻게 하느냐? 이 자동차 자동차 회사의 신입 영업사원의 KPI를
얼마만큼 달성했는지 목표를 정해주는 거야. 목표에 의한 관리잖아, MBO가. 다시. MBO가 뭐라고? 업적 평가할 때 사용되는 도구라고. 개념은 뭐냐면 목표를 두고 관리하자는 거야. 목표에 의한 관리가. 근데 목표를 우리가 체크하려면 해당 조직 구성원의 KPI를 뽑아야 돼. KPI가 뭐라고?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 가장 성과로 판단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회의록 작성서부터 산업회까지 썼잖아. 지금 써봤잖아. 판매가 제일 중요하지. 영업사원이니까. 이걸 KPI로 잡는다고.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로 잡는다고. 그러면 MBO를 하려면 상사하고 이 자동차 영업사원 우원이라고 그래. 우원이하고 부장님하고 협의를 하는 거야. 야, 우원, 너는 내가 볼 땐 영업력이 좋을 것 같아. 왜요? 내가 볼 땐 너 말도 잘하고 성격도 외향적이고 상당히 호감 있는 외모를 가졌고, 아니 그냥 부장님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너는 자동차 딴 애들이 한 20대 팔 거 너는 30대 팔 것 같아. 내가 너 30대 목표를 줄게. 과하지 않을까요? 이게 1년 목표고 상반기까지 달성 정도를 봐서 목표 조정할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봐. 목표를 정해주고 달성 정도를 체크하는데 상반기가 됐는데 이미 28대 정도를 팔았어. 그럼 목표를 조금 더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목표에 의한 관리야. 그러니까 MBO를 하려면 업적 중에서 KPI를 확실하게 뽑아야지. 이런 거 교과서에 안 나온다고. MBO 개념만 계속 나오고.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MBO가 중요시 된다는 건 그 사람이 업적을 얼마만큼 달성했는지 보자라는 거니까 그만큼 능력주의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지. 능력주의의 대두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역량은 평가하기 어려우니까 업적하고 성과가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는 거지. 역량은 제외하고. 그래서 여기는 핵심 업적 지표라고 안 하고 그냥 KAI라고 하지 않고 KPI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거 많이 했다. 그죠? 지금 이거 성과평가하는 거 업적 역량 개념 없으면 이거 이해 안 가잖아요. 반복해서 잘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속 이어서 자 2002년부터 2008년까지는 이게 뭐가 등장하냐면은 전략과 연계된 여러분 빨리 읽어보세요. 제가 지우는 동안. 전략과 연계된 성과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 대도. 그래서 이제 뭐 BSC의 등장이다. 이것도 설명도 다 해야겠네. 이 BSC는 뭐냐면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라고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균형 성과 관리라고 그래요. 안 나오니까 다른 펜으로 쓸게. 균형 성과 관리. 이 균형 성과 관리가 뭐냐면은 조직의 성과를 이해할 때 재무적 성과만 중요시했어. 전통적으로는. 조금 더 설명을 하면 BSC는 1990년대 초반에 그 하버드 대학의 노튼이라는 사람하고 카플란이라는 사람, 카플란이라는 사람이 90년대 초반에 제시한 개념인데 성과 관점을 균형적으로 보자는 거야. 말 그대로. 근데 전통적으로는 너무 재무적인 관점만 봤다. 그러니까 뭐 매출액이라든가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소위 우리 회계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있잖아. 뭐 단기 순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만 봤는데 이 재무적인 성과 지표에 영향을 주는 자연재적인 요소들을 균등하게 봐야 된다. 뭐라고? 다시. 재무적인 성과에 영향을 주는 다른 잠재적인 성과 요소들을 봐야 된다. 뭐가 있냐? 첫 번째는 이제 러닝 그로스라고 해서 학습 성장이라고 해. 조직 구성원들을 잘 학습시켜. 선발해가지고 교육시키고, 예를 들면 회계부서에 갔는데 회계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면 유명한 회계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내 교육을 시켜. 회계 관련 직무 능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그럼 성장하겠지.
그러면 조직 내에 있는 내부 프로세스, 인터널 프로세스가 원활해질 거야. 내부 프로세스라는 건 뭐냐면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흐름을 말해. 다시 내부 프로세스라는 건 뭐냐고?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흐름을 얘기한다고.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 하나는 부서 내에서. 예를 들면 마케팅 부서에서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 때까지 마케팅 부서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까지 여러 가지 흐름이 있잖아. 그냥 신제품 막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소비자 기호를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게 시제품을 내놓고 프로토타입을 내놓고 시제품이 제대로 소비자들한테 먹히는지 다시 한번 수정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선호한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잖아요. 그런 흐름 혹은 부서와 부서 간 흐름. 예를 들면 생산 쪽에서 공장에서 일할 인력을 20명을 필요로 해. 그러면 그쪽에서 직접 뽑을 수 있나? 그렇지 않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인사 쪽에 물어봐야지. 지금 우리가 10명 뽑으려고 했는데 뽑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10명을 뽑으면 급여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급여에 대한 재원이 확실한지 재무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봐야 되지. 그럼 관련된 부서가 인사부서, 생산 관련 부서, 재무 관련 부서 3개잖아. 그런 업무 흐름을 말하는 건데 교육 훈련 잘 받아가지고 걔네들이 각 부서의 배치를 잘 받으면 그야말로 인터널 프로세스, 내부 프로세스가 스무드하게 이루어지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고객이 만족하겠네. 그러면 재무적으로 여러 가지 목표가 달성되겠지. 그래서 노트하고 카플란이 강조했던 것들은 사실 이게 상당히 결과적인 거잖아. 돈 얼마 벌었니 쉽게 얘기해서. 근데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요소,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 성장도 상당히 중요한 성과의 관점이다. 특히 학습 성장이라는 건 뭐하고 관련 있어? HRM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잖아요. 응? 그래서 이때부터 소위 말해서 HRM에다가 뭘 갖다 붙이냐면 여기다가 S를 갖다 붙이게 된 거라고. 요 S가 뭐겠어? 스트래티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는 말을 붙이게 된 거야. 사실 성과 관점을 어떻게 보겠냐? 그리고 이 성과 관점들을 갖다가 우리가 균등하게 보겠다. 그리고 이 성과 관점이라는 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조직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우리가 스트래티직 골이라고 그래. 전략 목표, 스트래티직 골. 그리고 이런 전략 목표는 미션, 비전하고도 연관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인적 자원 관리가 아니라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오케이? 2009년도부터는 그치 다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해서 구성원들의 뭐 역량이라든가 KPI 같은 거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알겠어요? 자, 열심히 수업을 했는데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 것 같으니까 일단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하셨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